우리가 15장에서 생명공학, 미래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R&D 쪽 바이오 쪽만 아니고 공학 뭐 이런 분야, 연구 분야 총 R&D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6조 정도 돼요.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그 정도의 규모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력에 맞춰서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으로 한양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따오고 그 연구비로 이제 학교가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부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학원생들 보면 실험실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대학원생들 월급이 다 그 연구비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제가 보직을 하는 게 이제 산단의 부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산단이라는 게 HIT 건물 있잖아요. 거기 1층에 산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교수님들이 따오는 연구비에서 일정 부분을 학교에서 관리비로 받아요. 오버헤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서 산학협력단은 살림을 해요. 그 예산이 한 1년에 한 3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큰 돈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R&D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경제 활성화하는 돈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연구비로 주면 그게 연구를 하면 물건도 사고 학생도 대학원생도 고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봅시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회에 알리거나 그런 일을 할 때 좀 더 이해를 잘 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뭘 했죠? 그 유전자 조작,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붙일 수 있는 이제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건 이해를 했죠, 그죠? DNA를 가위처럼 정확한 부분에 자르고 그 잘린 부분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는 DNA를 뭐라 그랬어요? 무슨 DNA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 DNA라 그랬죠, 그죠? 플라스미드 DNA. 여기에다가 잘라낸 사람이나 뭐 유용한 유전자의 거를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플라스미드에서 형질 전환을 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박테리아 집어넣으니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끓여버리거나 그러면 다 죽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몬산토 같은 데서 만든 유전자 조작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밖에 심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플라스미드 DNA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클로닝 벡터라고 그래요. 클로닝 벡터의 의미는 뭐냐? 클로닝이라는 DNA를 이렇게 조작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벡터라는 거는 그런 거를 바깥으로 뺐다가 안에 집어넣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운반체라는 뜻이에요. 벡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로닝 벡터라 그런다. 그거는 플라스미드 DNA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를 쓸 수도 있다. 그렇죠? 바이러스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플라스미드 DNA는 사람이나 동물에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박테리아에 잘 들어가지만 사람 세포 같은 데는 잘 못 들어가거든요. 사람 세포에 잘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어차피 기생하게 돼 있고 사람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감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가만 놔둬도 들어가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책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쌀 같은 데다가 이제 황금쌀이라고 얘기하는 쌀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당근 알죠? 당근. 당근이 왜 오렌지 색깔이냐 하면 캐로티노이드라 그래서 비타민 A를 만드는 전구 물질들이 많아요. 그거를 만드는 유전자를 쌀에다가 집어넣으면 쌀에 이렇게 황금색을 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제3국 개발도상국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것들 중에 비타민 A 결핍증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비타민을 따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그런 지역에 이런 쌀을 재배해서 그냥 쌀을 먹기만 하면 비타민 A를 따로 먹지 않아도 결핍증에 걸리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좋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저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죠? 아이언맨 3 영화 봤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나쁜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이 역시 사이언티스트예요, 그죠?
기억나요? 어떻게 됐는지?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리크루트했냐 하면 중간에 죽는 주인공은 아니겠죠. 죽었으니까 여자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플랜트 제네티스트라 그래요. 플랜트의 유전학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플랜트에다가 뭘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화나면 폭탄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자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뭘 고백하냐 하면 자기는 의도는 좋았다. 자기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좋았는데 그다음에 언젠가부터는 자기가 한 일이 나쁜 대로 쓰이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들. 이건 이제 실제로 일어나.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복제 양은 돌리라는 요 양이었어요. 90 몇 년에 이제 복제가 됐고요. 그러면 양 같은 거를 어떻게 복제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간 배아세포를 복제를 했다고 이제 잘못 발표를 했다가 이제 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두 복제가 됐고 이후에 양이 제일 처음 포유동물 중에선 처음으로 복제가 됩니다. 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생식 복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어떤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복제라는 건 그러면 뭔가? 복제라는 건 뭔가? 그러면 유전 정보가 똑같은 그런 개체가 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제된 인간 또는 복제된 양. 그럼 유전 정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지식들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우리 유전자하고 똑같나요? 왜 안 똑같죠? 나만 얘기하네. 일단 왜 안 똑같죠? 일단은 첫 번째 엄마하고 아빠께 섞이죠, 그죠? 섞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정확했어요. 감수 분열을 했었죠, 그죠? 갖고 있는 거를 일단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죠? 반으로 줄여서 그거를 합쳐서 다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똑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정확하게 똑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런 개체를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누구냐면 일란선 쌍둥이가 그래요. 그죠? 처음에 정자하고 난자가 딱 만들어져서 두 세트를 딱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한 개 세포인데 엄마 그 자궁 안에서 이게 어떤 이유로 두 개 세포로 된 다음에 그게 각각으로 개체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을 거예요. 유전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틀리지만 겉으로 보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구별을 못할 정도. 그런 경우 외에는 어떻게 복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반으로 줄이면 안 되겠죠, 그죠? 반으로 줄이면 안 되니까 생식세포를 갖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다 염색체를 두 쌍씩 갖고 있잖아요. 한 쌍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포에서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개체를 만들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걸 첫 번째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 시작하려면 이제 난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난자하고 정자가 만났을 때 난자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자의 컨트리뷰션은 뭐냐하면 DNA만 갖고 와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난자 안에 들어있는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다 난자한테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난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핵에 한 세트만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감수 분열을 하려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쪽의 유전 정보의 반 세트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핵이. 그걸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스타트는 난자에 있는 핵을 싹 제거해 버려요. 핵을 싹 빼버려요. 그러면 난자의 나머지 것들은 다 있는데 이제 유전 정보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체세포는 다 두 세트씩 다 갖고 있잖아요, 유전. 그 체세포에 있는 유전 정보를 난자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개체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체세포의 유전 정보를 준 사람하고 똑같은 유전 정보로 개체가 일어나겠죠. 개체가 생기겠죠. 그게 복제된 거예요. 그게 클로닝이에요. 그렇게 돌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자, 봅시다. 그러면 겉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얀 양하고 이렇게 머리가 검은 양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검은 양으로부터 뭘 얻느냐 하면 난자를 얻어요. 난자를 그냥 달라 그러면 주나? 안 주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배란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제가 양은 잘 모르지만 배란할 때 딱 기다려서 난자를 딱 꺼내야 되겠죠. 딱 꺼낸 다음에 현미경 밑에서 쫙 보면서 난자 안에 핵이 있겠죠. 그죠? 핵만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파이펫 같은 걸 콕 찔러가지고 핵만 싹 없애요. 그러면 난자는 있고 이제 유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유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유전 정보는 어디서 오냐 하면 이 하얀색 양의 other cell, 어디에? 젖샘에 있는 세포예요. 근데 이거는 체세포예요. 체세포. 2N. 다 양쪽 세트를 다 갖춘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는 핵만 꺼내기가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그냥 세포 두 개를 합쳐버려요. 세포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 핵이 이쪽에서 오겠죠. 그죠? 그럼 거기는 필요한 유전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두 세트가 다 있는 유전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작하면 발생을 하지 않고 뭔가 충격적인 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약간 뭐 하든지 그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나 클로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 얘를 다시 바깥에서는 아기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직 우리 뭐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그러지만 엄마 뱃속에서밖에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넣어주냐 하면 대리모, surrogate mother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르몬 때문에 자기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양을 만들고 그 양 자궁 안에도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착상이 되면 거기서 새끼 자라듯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면 그 양은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얘는 가짜 엄마거든요.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그죠? 누구를 닮았냐 하면 체세포에 유전 정보를 준 하얀 양을 닮아서 복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옛날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센세이션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양 이름을 돌리라고 지었어요. 왜 돌리라고 지었느냐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검색하고 다음 주에 숙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양이 가능하고요. 복제소도 가능합니다. 복제 인간이 가능한가? 이제 황우석 박사는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된 건 없고 여러 군데서 아직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클로닝을 만드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가 하는 문제. 난자를 갖고 와서 집어넣어서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명체를 했는데 중간에 잘 가다가 만약에 기형으로 태어났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질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얻는 그 난자는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난자가 그대로 가만 놔둬서 수정이 되면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 난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옳은가? 물론 본인이 실험으로 쓰겠다고 도네이션을 했다라고 황우석 박사는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돌리양 같은 경우에도 100번 실험해서 한 번 성공한 거예요. 그죠? 사람의 경우는 훨씬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몇백 개 또는 그런 난자를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겠죠. 사고 싶어 하겠죠. 그죠? 자원이지만 뭐 얼마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장기 파는 거랑 비슷해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얼라우 할 건가 하는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배아라는 거는 수정이 딱 돼서 막 발생하면 그게 이제 그걸 배아라고 얘기를 해요. 엠브리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말은 다 거기서 생물 용어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기억해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가지고 바로 막 자라기 시작하면 그거를 우리가 배아라고 그러게 엠브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엄마 뱃속에서 어느 주가 지나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임신해서 8주가 지나가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태아로 바뀌어요. 태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생명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를 했다. 그럼 어디서부터 생명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낙태하는 게 살인이냐 아니냐의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아를 가지고 배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났을 때 세포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런데 쥐를 가지고 실험해 본 걸 보면 세포가 4개까지 됐을 때 또는 8개까지 됐을 때 그 세포 하나를 떼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완전한 개체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그때는 세포가 8개 정도 돼도 한 세포가 전체 개체를 만들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티포턴트하다고 얘기해요. 토티포턴트.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토티포턴트. 왜냐하면 그 세포 하나에 모든 개체의 어떤 부분을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 4학년들한테는 발생학을 강의하는데 발생학에서 첫 시간에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발생은 여러분 인생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는 뭐 희망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다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수가 나오고 학교가 결정이 되고 하면 그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들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세포들도 처음에 세포가 막 그 세포가 분열해서 우리 몸의 일부를 만들 거잖아요. 처음에 있는 세포는 모든 부분을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 분열하다가 보면 어느새 이 세포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운명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그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intrinsic, 내 안에서 나오는 정보하고 뭐예요? 환경이에요. 그 세포가 어떤 세포들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와요. pluripotent, pluri 하면 plural, 복수의 그런 뜻이에요. 그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많은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전분화능이라고 해요. pluripotenc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걸 정리하면 줄기세포가 3가지가 나와요. 줄기세포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럼 잘 들려요? 네. 줄기세포가 뭐냐 하면 어떤 성질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정자 만들어질 때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그죠? 세포가 하나 있으면 보통의 경우 우리 몸을 만드는 세포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2개가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져요. 또 걔네들이 분열을 하면 또 만들어질 거예요.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아요. 유전 정보는 다 똑같은데 한 세대 지나가면 조금 성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스템셀이라는 거는 어떤 세포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처음 세포가 분열해서 2개가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처음 거하고 똑같은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원조를 유지하는 그런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얘기해요. 스템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라는 뜻은 처음에 한 4-5개 세포 분열했을 때 걔네들은 모든 세포를 만들 능력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걔네들은 줄기세포예요. 그죠? 줄기세포의 3가지가 책에 나오는데 하나는 무슨 줄기세포?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처음 막 발생하는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어. 어덜트 스템 셀이라는 게 성체 줄기세포 혹시 들어봤어요? 연구를 하는데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이제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요. 배아 줄기세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자와 정자가 만난 고세포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배아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한다 그래요. 그거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어디서 그 세포를 얻느냐는 거였었어요. 그죠? 물론 뭐 낙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도 윤리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성체 줄기세포는 뭐냐면 성체, 우리 몸, 다 자란 몸에도 어떤 세포들은 줄기세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뭐 위장을 만드는 세포라든지 이런 경우는 세포가 계속 죽어나가요. 여러분들 사는 동안 계속 죽어나가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걸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똑같은 세포를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어른이 됐어도. 그죠? 신경세포는 아니에요. 신경세포는 한번 잘못되면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줄기세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성체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그 사람, 환자에서 어떤 줄기세포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어떤 세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성체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줄기세포는 이름이 되게 길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도 전 분화능 줄기세포. 얘는 뭐냐 하면 본래는 줄기세포가 아닌데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해가지고 전분화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플로리포텐트를 번역한 거예요. 전분화능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약자로 쓰면 뭐냐 하면 iPS라고 얘기해요. small i의 PS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가장 요새 연구 중에 가장 핫한 토픽이에요. 줄기세포 연구 중에 가장 핫한 토픽이에요. 한 4, 5년 전에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그냥 보통 체세포, 몸을 만드는 체세포. 얘네들은 이제 다른 길로 갈 길이 없이 운명이 다 결정된 그런 세포들이에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다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바깥에서 몇 개의 유전자 조작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얘가 거꾸로 리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가서 다른 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 induced, pluripotent, 전분화능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연구하면 윤리적인 문제 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요새 이제 가장 연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iPS는 뭐다? 이미 분화가 다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분화가 다 일어났다는 거는 여러 가능성 중에 그 세포가 어떤 운명을 가져야 되는지 다 결정이 돼서 막다른 길로 좁아졌어요. 그런데 거꾸로 리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래요. 거꾸로 다시 돌려가지고 여러 개의 가능성을 가진 그런 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세 종류의 줄기세포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그래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줄기세포, 스템셀이라는 거는 자신과 같은 종류 세포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분열을 하는 것들을 스템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생식세포 중에서는 정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난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난자는 딱 일정한 기간에 일정 숫자만 만들어지고요. 정자는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의 배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요 며칠 사이에 세포들이 이렇게 분열을 해요. 그럼 요때쯤 내려와서 자궁에서 착상을 하기 시작해요. 착상을 해서 이제 배아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세포들이 두 종류로 갈라져요.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것처럼 바깥에 세포가 한 덩어리가 있고 안에 파랗게 색칠된 세포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세포 집단에 안에 있다 그래서 inner cell mass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랗게 색칠된 세포들이 나중에 아기가 되는 세포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세포들은 뭐 태반, 뭐 이런 플라센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양막, 뭐 이런 다른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는 뭐 하냐면 연구를 할 때 이 안에 있는 이 파란 세포들을 떼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 세포들은 배아줄기 세포라고 그러고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성체줄기 세포는 어때요? 성체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성인 조직에서 뭐 탯줄이나 뭐 골수 뭐 이런 데서 조직에서 띄어다 해보면 약간의 세포들은 줄기세포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용하면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성체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세포를 거꾸로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조작을 한 다음에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정말 안전할까 하는 문제가 계속 남아있긴 해요.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을 하잖아요. 유전자를 집어넣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007년부터 연구가 시작됐고요. 이건 그냥 줄여서 IPS라고 하면 돼요. IPS,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책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피부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세포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처음 배아에서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막다른 길로 왔어요. 이제 피부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 이 세포는 다른 세포를 만들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 세포에 집어넣어줄 때는 플라스미드 DNA는 잘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바이러스 같은 거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집어넣어준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넣고자 했던 이 파란 유전자들을 몇 개를 세포 안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무작위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넣어주면 얘네들이 성질이 바뀌는데 피부세포에서 거꾸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거꾸로 막 가가지고 지나간 길, 옛날 갔던 길로 거꾸로 가서 이번에는 그러면 신경세포를 만들자. 그래서 신경세포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치료할 때 만약에 신경에 데미지가 됐으면 신경은 줄기세포가 없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새로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세포에서 꺼내서 그 사람 신경세포를 만들면 면역 반응도 잘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이점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IPS, 유도 전분화 줄기세포라 그런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 너무 어려웠나 보다, 그죠? 다들 15장 오늘 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생명공학의 이제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CSI 보는 거 좋아해요? 네. 거기에 나와서 막 범인을 잡는 것 같은 그런데 생명공학이 응용이 돼요. 법의학에 응용되는 생명공학은 뭐냐 하면 혈액이나 정액이나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조금 떨어져 있는 걸 탁 잡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게 누구 건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범죄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줄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옛날에는 못했고 지금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서 DNA 저거는 DNA 핑거프린팅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 범죄 잡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지문을 채취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DNA에도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범인 거, 범인이 아닌 거 아니라고 제외할 수도 있고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문처럼 그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술 때문에 어떤 방법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가? 그것만 이해하면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PCR이라 그래요. 이제 막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PCR이다. 그건 뭐냐 하면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얘기해요. 중합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가 뭐였죠? Polymerase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래요. 중합효소 그죠? 그럼 번역을 잘 했어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효소였죠? DNA를 만드는 효소? RNA 중합 효소도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RNA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합 효소라는 거는 모노머에서 막 붙여 가지고 길게 만들면 다 중합 효소, 폴리머레이즈. 그러니까 길게 폴리머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중합 효소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DNA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DNA를 만들면 그게 DNA 중합 효소. DNA 가닥을 주형으로 놓고 RNA 조각을 막 붙여서 길게 RNA를 만들면 그게 RNA 중합 효소예요. 근데 여기서는 DNA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DNA 중합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DNA. 그거의 연쇄 반응만 체인 리액션이면 계속 돌고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할 때 하냐 하면 옛날에는 DNA를 뽑으려면 혈액이 무지무지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DNA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방울 딱 떨어져 있는 피에서 DNA를 분석을 하려면 DNA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증폭시킬 수가 있어야 돼. 증폭. 한 가닥만 있어도 그거를 가닥을 많이 만들어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양까지 만드는 테크닉이 PCR인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단해요.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DNA 한 가닥만 찾았어요. 한 가닥만, 딱 한 가닥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지무지 작은 양 한 가닥만 찾았어요. 그런데 DNA 중합 효소가 뭐 하는 거예요? DNA 복제하는 효소였죠. 똑같이 DNA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죠? 카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풀어야죠. 그죠? DNA 복제할 때 풀잖아요. 바깥에서는 온도를 올려주면 얘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죠? 처음에 왜 붙어 있었죠? 그렇죠. 수소 결합이 염기하고 염기 사이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A하고 T는 2개의 수소 결합이 있고 G하고 C는 3개의 수소 결합이 있잖아요. 온도를 쫙 올리면 얘가 이렇게 하다 툭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발체라고 얘기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조그만 조각, 프라이머라는 조각을 붙여줘요. 붙여준 다음에 DNA 중합 효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그냥 가서 자동적으로 그 뒤에서부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밑에 시퀀스 보고 거기에 컴플리멘트, 상보적인 거 A면 T 갖다 붙이고 G면 C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끝나요. 다 끝날 쯤 돼서 다시 한번 온도를 싹 높여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붙어있던 얘네들이 또 쫙 녹아요. 그럼 걔네들이 주형이 되고 중합효소 넣어주고 DNA 조각을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DNA 조각을 많이 넣어주면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돌리면 2배가 되고 또 한 번 돌리면 4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한 30번 돌리면 2의 30승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가닥으로 했다가 어마어마한 많은 DNA 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데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 이걸 처음 개발한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온도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넣어주고 DNA 중합 효소를 식힌 다음에 계속 다시 넣어줘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한번 끓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낮추면 DNA 중합 효소를 또 넣어줬어요. 새로 넣어줬어요. 왜 그랬을까? 중합 효소는 뭐죠? 단백질이죠, 그죠? 단백질을 보글보글 끓이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은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달걀 후라이를 딱 해버리면 투명하던 달걀이 허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다시 하얘지나? 안 되죠. 일단 온도를 한번 높여가지고 변형이 되면 거꾸로 안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효소를 넣었는데 걔네들 얘를 녹이기 위해서 거의 95도까지 끓인단 말이에요. 그럼 풀어지면 효소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새로 효소를 넣어줘. 그래서 계속 한번 할 때마다 계속 다시 넣어주고 놔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로 논문을 냈는데 결국 그 사람 노벨상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더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온천에 가보면 거기서도 사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박테리아들이 산다는 얘기는 그 박테리아도 어떻게든 증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박테리아가 둘 되고 둘이 넷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DNA를 걔네들도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제를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중화효소가 하잖아요. 걔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런데 걔는 그러면 어떻게 온천에서 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천에서 사는 그런 박테리아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DNA 중화효소를 꺼내봤어요. 중화효소를 꺼내봤더니 얘네들은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펄펄 끓여도 안 죽어요. 액티비티가. 활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찾아낸 중화효소를 딱 집어넣으면 새로 중화효소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냥 30사이클을 그냥 기계가 요새는 다 해요. 실험실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기계가 있는데 튜브에 딱 집어넣고 딱 해서 1시간 후에 딱 꺼내내면 처음에 DNA 조각이 한 가닥이었던 게 이제는 수억 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DNA 조각을 증폭할 때 어떤 방법을 쓴다? PCR이라는 방법을 쓴다. 이 방법을 딱 쓰면 범죄 현장에서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그걸 딱 가지고 해버리면 충분한 DNA를 얻어서 그 DNA를 분석하면 이게 누구의 DNA인지 또는 친자 확인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뭐 법정에 소송이 걸렸잖아요. 누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 사람 아들인데 유산 달라. 그죠? 그런 케이스 생기죠? DNA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유전자 조작한 식물 또는 생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모카죠, 그죠? 그때 나왔던 것처럼 이게 유전자 조작한 게 아니고 이게 유전자 조작한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하면 훨씬 병충해에 강하고 뭐 농약을 많이 안 뿌려도 훨씬 생산율이 높은 그런 면화를 만들었다고 이제 몬산토에서 주장을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해서 일들을 많이 얻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케이스는 3년 내리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프로덕티브가 예상보다 훨씬 떨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얘기가 틀려져요. 15장까지는 우리 이제 뭐 분자생물학 그러니까 bless you.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보이지도 않는 거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챕터 16, 17, 18 하면 끝이에요. 더 진도 안 나가고 16, 17, 18까지만 나가도 우리 중간고사 후에 10장 나가죠. 그죠? 근데 왜 비싼 책을 사라 그래 놓고 반만 진도 나가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미안하고요. 그런데 다 나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아마 막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내년부터는 3학점짜리 교양을 해서 책을 끝내거나 아니면 뭐 1, 2로 나눠서 1학기 반, 2학기 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번 학기는 18장까지 나가면 되고요. 뒤에 얘기는 이제 진화에 관한 얘기. 아까 잠깐 클립으로 찰스 다윈에 대해서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들리는 게 적어 했을 텐데 그 의과대에서 흥미가 없어서 중간에 중단을 해요.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뭐죠? 종교학으로 이제 하는데 뭐 교회에서 뭘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젊었을 때 비글호라는 그 군함이었어요. 사실 군함이 쭉 여행하면서 뭐 바다 깊이도 다 재고 항로도 다 재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자연사관 그러니까 뭐 채집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거기에 승선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명이나 젊었을 때 한 몇 년을 그냥 저런 데 타고 갈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찰스 다윈은 했어요. 근데 2년만 하고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배 타고 5년 걸렸어요. 5년. 네, 5년 걸렸어요. 그 중간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서 채집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까 어마어마한 양의 샘플들을 들고 와요. 뭐 몇천 종 되는 그 샘플들 뭐라 해서 그걸 한 20년 동안 계속 써서 나온 책이 뭐였었어요?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1859년에 씁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비슷한 사람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 정도 비슷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아마 귀양 가서 막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시기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도대체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란 뭐냐? 진화란 뭐냐? 몇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common descent with modification이에요. 또 영어예요. 그죠? 근데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변형 혈통? 뭔 소리?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뭐냐 하면 생물을 막 연구해 보니까 조상이 하나였는데 내려오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변형이 돼서 지금처럼 다양한 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변형 혈통이에요. common descent, common ancestor이 있어서 descent를 하는데 그냥 descent 하는 게 아니고 with modification,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그 당시에 비슷한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키 컨셉은 뭐냐 하면 찰스 다윈의 가장 큰 공헌은 뭐냐 하면 그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뭐냐, 뭐가 그런 변형을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옛날에는 자연 도태라는 말을 썼었는데 좀 더 잘 번역을 한 거죠. 자연 선택이에요. 아까 영화에서 막 갑자기 느닷없이 승마가 막 나왔어요. 그죠? 그러고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책에서 설명을 하면서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경주마 얘기를 했어요. 경주마. 경주마는 어떻게 돼? 우리가 점점 빠른 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달리는 말이 있으면 걔를 튼튼한 이렇게 앞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막 얻어서 또 막 달려보고 또 다른 데서 잘 달리는 말이 있다 그러면 서로 교배해가지고 계속 브리딩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말을 했어요? Artificial Selec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건 인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연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이 원하는 어떤 형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선택된 그런 종이 항상 우성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게 셀렉션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다음 장에서도 나오지만 진화를 하는 단위는 뭐냐 하면 단위는 우리 생명의 단위는 뭐였어요? 생명 현상을 보이는 단위는 세포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진화의 단위는 뭐냐 하면 한 개 개체가 아니에요. 한 개체가 아니고 population이에요. 군집이에요. population. 군집이 진화하는 거예요. 군집이 진화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 학생이 셀렉션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한 10명씩 아까 찰스 다윈처럼 10명씩 낳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생존하고 번식에 유리한 게 그 다음 자손에 그러면 100명이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10명을 낳았다. 그러면 셀렉션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파퓰레이션에서 많은 부분 내 유전자를 남겨놨거든. 그게 컨셉이에요. 그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진화를 두 개로 요약을 하면 뭐요? 변형 혈통과 자연 선택. 야, 오늘 좀 바쁘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이해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그 컨셉트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윈이 이제 갈라파고스를 갔다 와서 그 샘플을 계속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써서 도달한 결론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만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비글호를 타고 3년 동안 갔어요. 3년 동안. 어디를 갔는지 보면
1831년 겨울 12월쯤 런던에서 배가 떠났어요. 배가 빡 떠나가지고 남아메리카를 뺑글 돈 다음에 여기에 갈라파고스 군도, 갈라파고스 아일랜드, 섬들이 많은 부분에 지금도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예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시간, 며칠 사이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규제해요. 그래서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나오면 또 관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여주는, 안 가봤는데 가려면은 몇 년 전에 예약을 해서 갈 수는 있어요. 돌아서 호주까지 돌아서 돌아오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과학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결론도 다윈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것들을 좀 책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이해해 보면 좋아요. 첫 번째, 지질학자 라이엘이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 지구과학 지질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땅을 막 연구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하면 지구가 지금 딱 어떤 상태에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Principles of Geology라는 책에서. 그리고 그 변화가 옛날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현재가 딱 끝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다윈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지구가 그렇다면 지구 위에 사는 생물들도 분명히 어떤 변화를 계속 해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어려운 컨셉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형질이 다음 자세는 이렇게 자꾸 유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조금 틀렸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획득 형질이 뭐냐 하면 내가 얻은 형질이 어떤 형질이냐면 예를 들어서 류현진을 생각해 봅시다. 류현진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왼손을 던지고 해가지고 팔도 왼쪽 팔이 조금 길 거예요. 내가 안 잡아서 모르지만 막 둬가지고 무지무지 좋은 투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딱 낳는데 짠 무지무지 유명한 투수가 될 것 같아요? 라마르크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획득된 이 형질이 어떻게든 유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알죠. 그거는 유전이 안 되겠죠, 그죠? 류현진이나 박찬호의 아들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소질은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전자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체격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다른 운동선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야구선수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획득해서 얻은 형질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라마르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헤엄을 너무 열심히 쳐서 물갈퀴도 생겼고 그다음에 기린이 먹이를 먹으려고 막 목을 비틀다가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이제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파퓰레이션에서 목이 긴 애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걔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그 다음 세대에 머리 긴 애들이 목 긴 애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퀴비에라는 사람은 화석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화석이 어느 시대에 막 생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멸종된 생물 종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충격적일 수 있었던 게 신이 어떤 생물을 창조했으면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멸종된 종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어떤 큰 자연적인 재앙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살아남은 종도 있을 거고 죽은 종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건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윈이 책을 읽었는데 뭘 읽었냐 하면 멜더스라는 사람의 인구론, an essay on population, principles, 뭐더라? population.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당시에 영국에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대도시에 막 사람들이 밀집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대도시에 와서 막 바글바글 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막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사회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에 살아남아야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윈이 읽어보니까 생물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드라이빙하는 게 컴피티션을 하거나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이제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원본을 들고 다니는데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저도.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sold out 되고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했지만 이제 디베이트가 많았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디베이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창조냐, 진화냐 아직도 그런 논쟁이 있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에 대해서 찰스 다윈이 20년 동안 쫙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딱 갖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다윈한테. 막 편지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 하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밀림에서 예쁜 나비들을 채집해가지고 표본을 만든 다음에 영국의 박물관 같은 데다가 팔았어요. 자연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 종을 잡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선택하는 뭔가 있다. 왜 곤충들의 또는 공충 또는 동물들의 수컷이 이렇게 화려하게 자꾸 해야만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공동으로 발견했다라고 크레딧을 줘요. 그렇지만 가장 공헌한 사람은 다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걸 보고 찰스 다윈이 놀랐어요. 이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책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막 책을 맞춰가지고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를 그 다음 해인가 발간을 해요. 그러면 증거가 뭐냐? 에볼루션의 증거가 뭐냐? 진화론, 이제 영어로는 theory of evolution. 그게 현재 생물학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가장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주들은 아직도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논쟁도 있긴 해요. 그죠? 그럼 에비던스는 뭐냐? 에비던스는 뭐냐? 하면 이제 발생학들을 보니까 초기의 발생들을 연구를 해보면 바다 칠성장어, 거북, 닭, 고양이, 사람 다 처음에는 되게 비슷해요. 엠브리오 때 보면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게 무슨 종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해요. 그 중에 한 예로 보면 이 단계는 뭐냐 하면 바다에 살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동물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바다에 사는 애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숨 쉬려면 아가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길 슬리트, 인두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아가미를 만드는 구조예요. 이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까지 다 발생할 때는 다 그거를 거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을 처음에 딱 만들었으면 가장 옵티멀한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이 아가미를 만드는 구조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진화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나 딱 쓰면 그걸 다 없애버리고 새로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조금씩 모디파이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것들이. 그래서 사람의 배아 발생을 보면 아주 초기 차에는 꼬리가 나와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그러다 꼬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도 여러분들 얼음에 거꾸로 엉덩바 같으면 어떻게 무지무지 아프죠? 거기 꼬리뼈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방사성 연대 측정. 우리 옛날에 미이라 시체가 몇천 년 됐는지 알아내는 방법 했었죠. 그런 거 에세이 읽어봤어요. 몸 안에 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해가지고 이게 몇 년 된 시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화석이나 이런 것들, 돌 뭐 이런 것들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쫙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진화가 이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도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게 증거 1. 그다음에 증거 2는 화석. 화석도 그런 방법으로 딱딱하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동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상동기관. 상동기관하고 상사기관하고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데 상동기관에는 뭔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디자인이 같아요. 상동기관은 디자인이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틀려요. 보면 고래, 고양이, 박쥐, 고릴라. 고래의 앞에 fin, 지느러미 딱 보면 뼈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색깔로 칠해놓은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의 앞발, 그 다음에 뭐 박쥐의 날개, 그 다음에 고릴라의 앞발. 뼈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동기관이에요. 그런데 오리진은 같은데 얘네들이 변형이 돼서 다른 데 쓰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상동기관, homologous structure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점심 때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파파이스 가서 닭다리하고 윙 있잖아요. 버펄로 윙을 사 먹어봐요. 사 먹어보면 닭다리, 드럼스틱이라고 살 많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뼈가 몇 개요? 통뼈예요. 통뼈. 그런데 날개 쪽지 같이 생긴 조그만 거 막 침 나온다.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뼈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좀 굵고 하나가 좀 가늘어요. 자, 여러분 앞팔에 어깨에서부터 이건 뭐죠? 팔꿈치까지 가는 뼈는 통뼈예요. 하나예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가는 데는 두 뼈예요. 통뼈 두 개. 요거예요. 그렇죠? 상사기관이에요. 상사기관. 상동기관 미안. 상동기관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까 꼬리뼈 얘기했죠. 그죠? 꼬리뼈 얘기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흔적 형질, vestigial character, 흔적 형질들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급하게 뭐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들린다 그러죠? 살에 들린다 그러나? 그래서 막 기침해 가지고 뱉어내잖아요. 디자인이 좀 잘못됐어요. 그죠? 만약에 처음부터 디자인을 했다면 공기 들어가는 관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먹으면 배로 들어가는 관을 배관을 따로 했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같이 쓰고 있어요. 요 위까지는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다가 하나는 위로 보내고 하나는 허파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바닷속에 살 때는 숨을 안 쉬었거든. 아가미로 쉬었거든. 그래서 하나로 하다가 공기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뼈가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하니까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뜨려고 불의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폐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분자생물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DNA, 유전자를 살펴보면 그래요. 만약에 정말로 에볼루션이 맞아서 처음에 한 조상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둘이 변화가 별로 없으면 많이 바뀌지 않은 두 개를 비교하면 그 변화가 적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기가 많이 가서 많이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DNA를 찾아보면 그래요. 어떤 유전자의 DNA를 찾아보면 사이토크롬 C 산화 효소라는 건 이건 효소를 만드는 DNA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돼지하고 비교하면 같은 유전자의 13개 염기만 달라요. 근데 사람하고 나방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유전자의 부분이 달라요. 더 나가서 사람하고 효모, 우리 베이킹 빵 구울 때 집어넣는 거나 포도주 만들 때 쓰는 효모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변화가 많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진화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험적으로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가? 단기간에 이렇게 오랜 기간을 못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뭐냐면 열대어 키우는 사람 있어요? 네. 거피라는 물고기를 키우면 수컷들이 화려하고 밝은 색깔을 내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컷들이 그런 수컷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밝고 커지면 좋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먹이 잡아먹는 포식자한테, 프레디터한테.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포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막 몇 제너레이션을 키우면 수컷들이
밝고 화려해진 수컷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걔네들을 잡아먹는 애들하고 같이 키우면 걔네들이 잘 안 나와요. 대신 작고 약간 덜 밝은 색깔이지만 걔네들이 훨씬 더 잘 살아남아요.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에세이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우유 잘 마시는 사람, 우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 나는 하루에 우유를 마음껏 마신다. 이번은 좀 적네. 아빠는 조금 더 많던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면 80% 이상 우유를 먹으면 속이 거북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포유류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들 포유류 맞아요. 포유류는 정의가 뭐냐면 젖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그 엄마 젖을 먹는 기간은 나서 1년 또는 길어야 2년. 그다음에 이유식하고 젖대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우유가 이제 당이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탁 잘라야 소화가 되는데 그거를 자르는 효소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2살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마시면 배가 거북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몇천 년 전에 그거를 어른이 돼서도 또는 우유 먹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도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 염기가 살짝 바뀌었는데 그 돌연변이는 어디서 생겼냐 하면 어떤 종족에서 생겼냐 하면 농사를 짓는 인종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목축을 하는 양떼들이나 소떼들을 데리고 다니는 종족에서 먼저 생겨났어요.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락이 양떼나 소떼를 몰고 계속 다니는 그런 데 우유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유는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설사를 해요. 근데 80~90%는 그냥 어른 때 우유를 마셔도 잘 소화시켜요. 동양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잘 마시는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낳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세이를 읽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5장, 16장 퀴즈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17장, 18장 하면 진도는 다 끝나요. 그럼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 뭐 할 거냐? 10장서부터 18장까지 쭉 리뷰해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기말고사 12월 둘째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봅시다.